네, 뉴스 읽기로 시작해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요절복통 도미노 토크 뉴스는 네모다. 오늘은 뉴스는 경제다로 함께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자산관리연구소의 김현우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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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코너가 뉴스는 경제다잖아요. 네. 요즘 진짜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치 뉴스는 선택이에요. 네. 그렇지만 경제 뉴스는 필수인 것 같아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맞습니다. 사실 경제 그러면은 우리가 멀게 느껴지고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기는 한데 사람 살아가는 게 다 경제거든요. 그렇죠. 아침에 눈 떠서 하는 모든 행위가 경제 활동이에요. 네. 진짜 아침에 씻고 나와가지고 뭐 대중교통을 탄다든가 뭐 돈 들어가는 일은 사실 다 경제 활동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뭐 뉴스를 알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 경제적인 상황에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도 알 수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도 알 수 있고 내가 힘들면 왜 힘든지도 알 수 있고 그렇죠. 물론 이제 문제는 안다고 해서 조금 나아지느냐 그게 이제 정확히 연결되지는 않는다라는 거. 몰라서 답답한 것보다 낫잖아요. 그렇죠. 궁금증은 해결할 수 있고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사실 뭐 날씨도 그렇잖아요. 이번 주 날씨가 어떻습니다. 내일 날씨가 어떻습니다. 그러면 마음에 안 든다고 날씨를 바꿀 수는 없지만 그래도 비가 온다 그러면 우산은 들고 나가야겠다. 네. 다음 주에 휴가 가려고 하는데 뭐 날씨가 어떠면 이런 계획을 세워야겠다라는 건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경제 뉴스도 사실은 그런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아까 독실님이 그랬잖아요. 제임스 웹 망원경? 네. 예, 아무것도 없는 줄 알고 찍었는데 엄청 뭐가 많았대요. 네. 그런 것처럼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들어보면 네. 김현우 소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일주일에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건가? 그럼 나는 뭘 할 수 있지? 자꾸 생각을 하다 보면 한계를 알게 되겠죠. 나에 대한 그죠. 답을. 저도 그래서 정말 이 코너가 유용하다고 생각했던 게 맞아요. 저는 정말 대한민국 대표 경알못이었습니다. 경제를 정말 모르고 뭘 알지 재테크도 못한다는 모르고. 말 하지 말아줄래요? 근데 진짜 재테크를- 진짜 알지 못하는 사람 진짜 힘든데? 재테크를 얘기할 때 제가 그 다시 테크 한다라고 생각하고 그 제자라고 생각할 정도로 네네네. 네, 그 정도로 정말 관심이 없고 몰랐어요. 네. 그랬었는데 계속 이제 이 방송 같이 진행하다 보니까 이번에 속보가 떴는데 그게 어떤 건지 대충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장님 참 보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지난주에는 6.21 부동산 대책을 이야기를 했었죠. 네. 그리고 분양가, 청약시장 분위기도 짚어보고 깡통 전세 이야기까지 쫙 했는데 매번 한 번도 마무리를 깔끔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찝찝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시간이 모자랐고 네. 저희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깔끔하게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그 전에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속보를 봤더니 약간 알 것 같긴 했었는데 네. 좀 구체적으로 한번 짚어보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네. 어제 한국은행이 이제 금통위를 열어서 기준금리를 지금 2.25%로 1.75%에서 2.25%로 인상을 했는데 이게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결정하고 생긴 일에 처음 있는 일인데다가 4월, 5월, 7월 이렇게 연속해서 올린 게 처음이라고 하던데요. 근데요, 네. 왜 4월, 5월, 6월이 아니고 4월, 5월, 7월이에요? 좋은 질문입니다. 이게 좋은 질문이에요. 예,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결정하는 건 1년 내내 매달 결정하지는 않아요. 아니에요? 네, 8번 딱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4월, 5월 하고 6월 쉬고 7월, 8월 하고 뭐 9월 쉬고 10월, 11월 하고 12월 쉬고 이렇기 네. 때문에 실제로 지금 금리 결정을 하는 금융통화위원회가 남은 거는 지금 7월이니까 8월 네. 한 번 할 거고 9월 빠지고 10월, 11월 이제 3번 남은 거예요. 3번 남았어요? 1년에 8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미국도 매달 하는 건 아니라 60일 간격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간격을 정해놓고 이렇게 금리를 올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왜? 어떤 달은 뭐 금리 올린다 그랬는데 어떤 달은 그 소식이 안 들리고.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3, 6, 9, 12 요때는 그 뉴스가 안 나온다. 369, 369. 369 쉬는 거예요? 369. 네. 그때는 이제 금융통화위원회가 딱 쉬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받아주신다고요? 진짜 대단하십니다. 그게 너무 궁금했거든요. 네. 왜 4월, 5월, 7월, 6월이 없지? 네. 이랬는데 369 쉬는군요. 네. 그러고 나니까 생각나는 게 만에 하나 정말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세계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졌을 때 원래는 뭐 8번, 원래는 네네. 뭐 이렇게 6번 이렇게 제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상황이 안 좋아서 계속 올리는 일이 뭐 초유의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그때는 우리가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구나라고 받아들여도 되겠네요. 그럴 수 있겠죠. 네. 근데 오히려 그렇게 하면 시장이 어마어마한 일이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막 무서워할까봐 오히려 더 안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그렇군요. 예. 어쨌든 기준금리가 2.25%가 된 게 2014년 10월 이후에 7년 8개월 만의 일이니까 네. 앞에서도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일, 처음 보는 일이었는데 지금 경제 뉴스도 매번. 그런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우선 첫 번째 궁금한 점은 이 빅스텝이라고 하잖아요. 네. 처음 하는 일인데 그만큼 물가가 심각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빅스텝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뭐 왜 영어를 이렇게 자꾸 쓰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말 쓴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쓴 적이 없으니까 뭐 당장의 언어를 만들기보다는 해외에서 하는 거 써다 붙이자. 네. 금리를 이제 오르고 내리는 거는 0.25%포인트씩 오르고 내리는 게 통상적이었습니다. 이게 뭐 네. 법에서 정해진 것도 아니고 그냥 관례적으로 오를 때는 0.25, 내릴 네. 때도 0.25. 이래서 그걸 이제 한 계단식으로 본 거예요. 근데 내릴 때 이 2계단 이상 혹은 4계단까지 한꺼번에 내린 적도 있었습니다, 과거에. 내릴 때는. 내릴 때는. 하지만 올릴 때 이렇게 2계단 올라간 거는 처음이거든요. 처음이라서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더 많이 오르고 있다라는 게 이제 1번이고 그 물가 예상치가 뭐 한 5%대 중반 이렇게 예상을 했다가도 이제 또 바뀌는 게 전망이 한 6%대를 상회할 것이다 네. 라고 이제 우리나라 물가도 그렇게 오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이 물가 상승이 계속적으로 연말까지 6%대를 유지할 것이다라고 보는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에 이렇게 빅스텝을 한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가장 이번에 크게 한 게 사람들의 기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가 지금 딱 발표가 돼서 올랐습니다라는 건 지난달에 대한 네. 내용이잖아요. 중요한 건 다음 달에 물가가 오를지 어쩔지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 심리예요. 네. 다음 달에도 오를 것 같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시장에 많으면 네.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너도 나도 무언가 지금 가격이 오르기 전에 뭔가 살려고 하겠죠. 네. 그렇죠. 뭘 쥐고 있어야지 유리하니까. 그렇죠. 그게 자본이든 아니면 뭐 마트에 가서 물건이든 보니까 상추값도 또 지난번에 우리 상추값 얘기했었는데 이제는 상추 못 먹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고깃집 가서 그 2인분 시켰는데 7장 나왔대요. 깻잎하고 상추. 많이 나오는 그래도 겁니다. 많이 진짜 줘요. 3장 나오는 경우도 있고 어. 정말로. 당했군요, 3장. 네네. 제가 어.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 족발을 방문 포장해가지고 갖다 먹었는데 네. 와 확연하게 줄어든 거예요. 예전에는 그 플라스틱 스티로폼 접시에 이렇게 요렇게잖아요. 봉긋하게 했는데 이제는 밋밋해요. 어. 그 정도로 상추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서 너무합니다. 예. 왜냐하면 방문 포장은 또 더 주는 게 인지상정이거든요. 오. 그렇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배달은 또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면 사람들이 상추는 뭐 미리 못 사겠지만 네. 그 외의 것들은 미리미리 사놓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그 수요가 또 시장을 자극합니다. 네. 수요가 많아지면 당연히 물가는 오릅니다. 네.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잠재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빅스텝을 하는 이유는 하느니 유사일에 처음으로 이렇게 크게 금리를 올립니다. 네. 네. 이거는 물가를 잡으려는 강력한 의지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제발 걱정하지 마시고 안심하시고 물가 올라갈 거라는 생각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잡겠습니다라는 신호를 시장에다가 강력하게 보내는 거죠. 근데 아. 그 신호가 먹힐지는 또 두고 봐야 되는 건데 지금까지는 좀 몰랐으니까 못 먹힐 수도 있는데 네. 저는 이번에 같이 김현 소장님이랑 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너무 놀라운 어떻게 보면 예. 처음으로 이렇게 올라갔다고 했는데 사실 저희가 계속 방송할 때 뭘 했냐면 한국은도 따라갈 거다. 그래서 있을 거다. 계속 이야기해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 기대대로 됐네. 생각한 대로 됐네.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또 궁금한 게요. 아까 말씀하신 거랑 연결되는데 4월, 5월에 올렸고 6월에는 원래 8번밖에 못하니까 안 했는데 만약에 6월, 7월 할 수 있었으면 0.25%포인트씩 올릴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충분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6월에 더 올렸을 수도 있고. 아. 그런데 보통 이제 중앙은행에서 한국은행을 비롯한 중앙은행에서 네. 앞으로 그럼 금리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기자들이 물어보면 미리 이제 준비를 하죠. 네. 당연히 그런 질문 나올 테니까. 네. 그런데 그럴 때는 대부분의 중앙은행 총재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해요. 네. 네. 그걸 잘하는 것도 능력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얘기를 딱 들어보면 그래서 저게 올린다는 소리야. 말겠다는 그러니까. 소리야. 크게 올린다는 소리야. 조금 올린다는 소리야. 되게 애매하게 얘기를 네. 합니다. 물가 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필요한 만큼의 그렇죠. 서민들의 고통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뭐 금리는 올리되 시장 상황을 봐서 충분히 올릴 만큼 올렸다라고 생각하면 적절한 수준에서 올리고 이게 무슨 말이지? 왜냐하면 사실 아무리 어디 중앙은행 총재라고 하더라도 다음 달의 경기 상황을 어떻게 모르죠. 알겠어요. 네. 일단 불확실하다는 것과 그다음에 2번 확실하게 어떤 신호 다음번에는 0.75 올리겠습니다 이래버리면 이미 시장에 그게 다 반영이 돼서 그렇죠. 실제로 올리는 그 시점에서는 약효가 전혀 안 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두루뭉술하게 이제 밴드를 얘기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요번에는 그나마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 강력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 연말까지 기준금리가 2.75%에서 3% 정도까지 가는 건 당연할 정도이다.
라는 식으로. 3번 남았으니까 0.25, 0.25, 0.25. 그럴 수 있고 3번 남았으니까 혹은 0.5 올리고 상황 봐서 안 올리고 이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여지를 충분히 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금통위 3번에서도 올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일단 올릴 거다라는 쪽에 더 무게를 한껏 실었고 그 올리는 스텝이 지금처럼 빅 스텝이냐 아니면 베이비 스텝이냐 0.25 이렇게 한 단계씩 올릴 것이냐는 뭐 어쨌든 올리긴 올릴 건데 두고 봐야 된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근데 이게 되게 좀 그런 게 만약에 금리가 올라가면 우리처럼 이제 대출 받아서 뭐 집을 사야 되시는 분들도 걱정이지만 네. 기업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게 운전자금 같은 경우 금액이 엄청 크잖아요. 그렇죠. 몇 억씩 빌려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어려워지고 금리를 이제 감당해야 되는 수준이 있으니까 그렇죠. 금리를 많이 올리면 어쨌든 경기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네. 뭐 운영할 수 있는 회사도 그냥 문 닫고 그럼 거기 있는 분들은 다 실직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은행에서는 그 결정하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를 그렇죠. 좀 볼 건지 안 그러면 물가를 잡을 건지 두 가지가 있으면 한국은행은 어느 쪽에 훨씬 더 무게가 있어요? 아 이게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지금은 이쪽에다가 무게를 더 둔 거죠. 물가에다가. 아, 그럼 이게 1번이고 물가가 1번이고 그 다음에 경기는 살릴 수 있으면 살리는데 하여튼 물가를 잡고 그 다음에 네, 당장에 우리가 뭐 크게 아파요. 아픈데 병원을 갔더니 여기도 안 좋고 여기도 안 좋고 여기도 안 좋은데 그 중에서 가장 급한 곳을 손을 댈 거잖아요. 그런 느낌인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긴 한데 야 이거 살리려고 그대로 뒀다가는 이제 물가를 걷잡을 수 없게 올라갈 것이다. 사실은 물가가 한번 용수철이 탕 튀어나가면 잡을 수 없는 게 물가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 핵폭탄 같은 거더라고요. 터지면 그냥 다 그렇죠. 네.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대 인플레이션과 실제로 물가가 오르는 것과 계속 맞물려 가지고 수요가 이제 또 시장을 자극하기 시작하면 임금도 올라가게 될 거고 그렇죠. 이게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결국은 그게 또 경기를 부진하게 만드는 또 고용을 좀 더디게 만드는 그러니까 실제로 침체되게 만드는 게 물가가 또 원인으로 작동을 할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경제를 좋게 만드는 게 궁극적인 목표다라고 한다면 그 궁극적인 목표에서 가장 지금 일본의 걸림돌이 뭐냐? 물가다. 라고 봤을 때 물가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 물가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제 금리를 올리는 데 있어가지고 걱정되는 건 아까 말씀해주신 가게들도 부채가 있고 그다음에 기업들도 부채가 진짜 있고 많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쉽사리 못 올리는데 그럼에도 이렇게 확 올리는 건 일단 물가부터 잡아야 되겠다. 늦기 전에 예. 물가는 그런 방식으로 그래도 지금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금리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는 작동이 가능한데 경기는 사실 금리를 안 올린다고 해서 살아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맞아요. 그나마 할 수 있는 일을 재빨리 해보자. 그렇죠. 네. 또 물가가 너무 오르면 경기 자체도 어차피 침체될 거니까 네. 그렇죠. 그전에 할 수 있는 건 하자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의 어떤 물가라든가 우리나라의 경기 상황 항상 미국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6월 방송에 그 CPI 이야기했던 게 좀 기억이 네네. 나요. 그때 그 8.6%가 나왔기 때문에 미국이 고물가 어마어마하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면은 이게 9.1인가 돼갖고 막 그 엄청 심각하게 막 표정 자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미국에서도 41년 만에 최고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 진짜요? 그러면 미국도 계속 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가 못 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게 지금 심각한 게 그때만 하더라도 8.6%고 다음 달엔 8.8% 정도를 예상을 한다. 네.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꺾였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런 스탠스를 취했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올리지만 다음번에는 조금 덜 올릴 수 있어. 라는 뉘앙스를 살짝 비췄고 있었는데. 안심시키려고. 안심시키려고. 그런데 뚜껑을 딱 열었더니 이게 웬걸? 8.8은 뭐야? 9를 넘어서 9.1이 나오니까 지금 시장이 엄청나게 충격에 빠졌고 그래서 지금 간밤에 증시도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연준의 약발이 과연 시장에 먹히는 거냐 뭐 이런 이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시장이 불안한 상태죠. 그런데 긍정적인 거는 유가도 살짝 빠지기도 했고요. 원자재 네. 가격도 좀 꺾이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긍정적으로 작동을 해서 물가를 낮추는데 연결고리가 도움이 될 좋은데. 것이냐. 근데 얘가 왜 빠졌냐를 보면은 야 이거 물가 너무 올라서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은데 네. 이것 때문에 빠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미 이 고리가 연결돼서 침체로 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금리 올리는 게 이제 더 이상 물가를 잡는데 유용한 수단이 아니다. 그렇죠. 그런 이제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물가가 올라가는 원인은 시중에 이 코로나 이후에 네. 유동성이 많이 풀려서이기도 하지만 그 상황에서 공급망 이슈가 발생했기 때문에 네. 적절하게 뭔가 이 물건이 움직이지 않고 그다음에 뭐 석유도 부족하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난 상황인데 네. 그 안에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이 유동성만 줄인다고 해가지고 이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다. 물론
금리를 올리게 되면 이게 장기적으로 영향을 시장에 미치긴 합니다. 네. 하지만 지금 바라는 것처럼 당장에 다음 달 CPI, 뭐 소비자 물가지수가 떨어질 걸 예상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침체로 들어서는 건 거의 기정사실이다라고 바라보는 시선들도 있어요. 점점 이제 예측과 다르게 소비자 물가지수 높게 나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목소리도 좀 더 커지고 그런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튼 지금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연준에서는 금리를 좀 더 올리지 않을까라는 거는 아직까지는 좀 일반적인 스탠스긴 합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네. 9.1% 이게 41년 만에 최고라고 하셔서 제가 얼핏 생각해 보니까 1980년대 초반이잖아요. 예. 레이건 대통령 때면 미국 경기가 그래도 제법 굉장히 괜찮을 때 아니었어요? 맞아요. 그때는 물가가 올라도 이해가 되잖아요. 맞습니다. 좋은 잘- 의미로 오르는 네, 잘 거죠. 돌아가니까. 성장이 될 때니까. 네, 임금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는데 지금 미국은 그런 상황 아니잖아요. 아,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보이는데 지표는 또 그렇지가 않아요. 실업률 이런 거. 예, 실업률을 봤을 때 실업률이 6월 기준 3.6%인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네. 그럼 거의 뭐 대부분 다 일한다는 거 아니에요? 완전 고용 수준입니다. 완전 고용 수준인데 물론 이제 업종마다 차이는 있어요. 이제 서비스 업종에서는 사람이 부족해가지고 못 구하고 있고. 그렇다면서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 실직한 사람들이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자리를 찾아서 들어갔는데 그 일자리에서 이제 고정적으로 움직일 수 없다 보니까 이게 좀 유동성이 좀 떨어지기는 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서비스 업종이나 레저 업종, 이제 코로나 풀리고 나서 뭐 리오프닝 관련된 이런 업종에서는 사람들을 구하기가 힘들다라고 네. 하는데 다른 업종들을 보면 거의 완전 고용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탄탄하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금리를 더 크게 올릴 뭐 빌미도 생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하고는 상황이 다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 고용률이나 이런 것들 보면 요즘에 피부로 느낄 수가 있는 게 사람을 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곳들이 많아요. 네. 소규모 자영업자분들도. 네, 알바생이나 알바생도 구하기 힘들고 그다음에 이제 식당이 이 영업시간 제한이 풀렸는데 보면 그 전단지 같은 걸 계속 붙여놓거든요. 주방 이모 구함. 그리고 이모들은 뭐 다 어디 갔을까요? 이게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예요.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못 들어왔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이나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외국 국적을 가지신 분들도 꽤 있었잖아요. 맞아요. 중국이나 뭐 이런 데서 오신 이모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이 일을 못 하다 보니까 그 자리가 빠지고 또 거기에서 이제 국내 인력이 여기를 채워 넣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곳에서 일하던 게 이렇게 블럭 맞추기 하다 보니까 어딘가는 이제 비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이제 고용이라는 게 한번 내가 안정적인 일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거기서 소득이 확보됐다라고 한다면 더 많은 어떤 더 좋은 조건이 아니면 쉽사리 움직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근데 네. 대부분의 조건이 좀 편해 이것보다는 눈에 딱 보이는 게 저기 갔을 때 내가 좀 더 편하게 일할 수 있을까는 상상 속의 일이지만 그렇죠. 저기 가면 지금보다 임금을 20% 얼마에 더 준다더라. 이거는 굳이 상상하지 않아도 딱 계산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임금을 올려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잘 움직이질 않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아. 현장에서 돌기 때문에 결국은 또 임금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도 올 수가 있는 거고요. 아, 여러 그렇죠. 가지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발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저희 엄마가 이제 주로 이제 농촌에서 알바를 하시는데 예. 요즘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없어서 없습니다. 예전에 엄마가 일당을 8만 원 받았었는데요. 요즘은 10만 원을 넘게 줘서 사람을 못 구하니까 저래서 감자 양파값이 오르는가 싶더라고요. 어쩔 수 없어요. 네, 왜냐하면 8만 원 줘서 하루 종일 감자를 캘 수 있었는데 지금은 8만 원을 주면 감자를 못 캐요. 네. 그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확실히 임금 차이가 나긴 했었죠. 많이 나니까. 그것도 있었고 사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코로나가 좀 짧았으면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일하러 나갈 텐데 이렇게 길어지다 보면 재택을 근무를 해봤고 또 집에 있어봤잖아요. 쉬어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 2년 쉰 다음에 다시 일하러 나가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네. 연세도 좀 있고요. 아. 일단 당연히 긴축을 그렇죠. 해놓은 상태잖아요. 네. 긴축을 한 상태에서 해보니까 이게 되네? 굴러가네? 굴러가네? 그리고 나쁘지 않아 라고 네.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시 일자리 안 돌아올 수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나쁘지 않아 보단 어쨌든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끊고 내가 아이들의 양육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걸 또 다시 환경을 바꿔가지고 일하러 나가기도 쉽지가 그렇죠. 않은데. 애들 어떻게 해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지 않나. 그런 면에서 이번에는 정말 공급망의 어떤 문제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좀 걱정되는 것이 과거에는 그래도 말로만 미래 에너지가 뭐 희귀 자원들이 식량이 굉장히 중요한 무기화가 될 것이다 네. 이야기했었는데 그래도 냉전이 끝나고 나서 좀 세계가 하나의 그 지구촌을 이루면서 그런 문제가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더 그렇죠. 신냉전이 되는 이럴 느낌으로 수가, 가니까 이럴 수가. 이게 해결이 될까 너무 걱정스러운 거예요. 해결이 될까라는 걸 봤을 때 정말 이제 국가들이 네. 자국을 최우선하는 거구나라는
아주 대표적인 생각이 든 게 요즘에 이제 러시아와 독일의 문제가 있습니다. 네. 아, 그렇죠. 네, 러시아에서 이제 가스 보내는 관을 차단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네. 독일 쪽에서는 안 된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부품이 있거든요. 이거 쉽게 얘기하자면 러시아에서 독일로 보내는 가스관에 가스관. 부품, 터빈 부품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원래는 고치는 걸 캐나다 쪽으로 맡겼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고쳐가지고 보내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가스가 갈 거고. 그쵸. 근데 우크라이나가 보내지 말아라. 그래야 러시아를 확실하게 효율적으로 제재할 수 있다. 네. 라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래 러시아는 제재해야 돼. 네. 그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이런 쪽으로 민주적이야? 오라. 라고 생각을 하는데 독일의 입장에서는 야 그거 안 보내면 우리는 추워. 응. 우리가 문제가 생겨. 그래서 보내라. 응. 근데 사실은 독일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모든 상황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떤 슬로건은 걸고 있지만 그게 자국의 이익과 배치되는 일이 생겼을 땐 자국의 이익이 우선적인 되는 현실. 그러다 보니 어디선가의 공급망 이슈, 뭐가 부족하면 여기서 부족하면 이걸 좀 나눠 쓰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서 웃돈 주고 얹어서 가져가고 그럼 여기는 그렇죠. 또 부족하고 맞아요. 결국은 마지막에 가가지고 돈이 없는 국가가 더욱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지금 코로나 이후 팬데믹 이후의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경제는 굳건하다는 말도 안 되는 일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 러시아에서 팔아야 되는 원유랑 가스를 뭐 인도나 중국에서 좋아. 땡큐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 지금 너무 힘든데 싸게 괜찮아. 그리고 사버리니까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뭐 돈줄이 끊기거나 사실상 예. 허덕될 일이 없는. 네, 그러니까요. 그 사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독일이라든가 여기서는 독일은 워낙에 좀 탄탄하지만 어쨌든 네. 독일의 물가가 오르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걸 각오하고더라도 정의를 위해서 해라라고 이야기할 거면 다른 세계에서 같이 힘을 모아서 도와줘서 다른 보상들을 해줘야 되는데 또 그럴 생각은 없다는 거죠. 그렇죠. 네. 내 밥그릇에 숟가락은 지켜야 된다. 네. 네. 너희는 조금 힘들어도 되지 않겠니? 먹고 살만 하니까 이 논리가 서로 작동하다 보니까 네. 그게 어렵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시 금리 얘기로 돌아와서 네. 지금 이제 0.75%를 올렸잖아요, 미국 같은 미국은, 경우에. 그렇죠. 그러면 1%를 넘게 올릴 수도 있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 FOMC가 뭐 잘못했다고 되게 두들겨 맞는 분위기인 거예요. 잘못한 것 같은데 우리 좀 늦었어 이랬는데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지금 이런 분위기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1% 인상의 가능성도 솔솔 나오고는 있어요. 네. 0.75%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미 슬슬 기정사실화 돼가는 것 같습니다. 아, 그거는 뭐 놀라운 일도 아닌 거예요. 이제는 이제 0.75% 올릴 수 있겠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릴 수 있는 여건은 된다. 네. 실업률도 괜찮고 각종 지표들은 괜찮으니까 일단 물가부터 때려잡자. 예. 이렇게 0.75 올렸는데 안 잡혔어? 그래 0.75 한 번 더 올려. 예. 할 수 있는 가능성, 그럴 만한 여지 그리고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됐다라는 건데 여기서 이제 더 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력들이 시장에 투입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 이 용어도 생소해요. 이제 막 만들어내고 이제 울트라 스텝 혹은 뭐 이거 빅 원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뭐 전보 스텝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올려본 적이 그렇게 없으니까. 그런데 이걸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상상이 지금 시장에 슬슬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럼 얼마든지 다음 달에도 올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항상 미국이랑 기준금리의 격차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요렇게 한 번만 올린다고 하더라도 이제 빅스텝만 밟아도 금리가 역전되는 그러면 안 된다고 하셨었잖아요. 예, 그죠? 예. 잠깐은 가능하겠지만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도 따라서 또 다시 이제 빅스텝 이름도 해야 되냐? 없는 빅스텝 이상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네. 그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네. 보는 게 이제 일반적인 시각인데 최근에 KDI에서 네. 연구 보고서가 나왔는데 네. 꼭 역전이 돼도 나쁜 것만은 아니야라는 식의 이제 보고서도 나왔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조금 더 많이 탄탄해졌다. 네. 그러니까 예전처럼 이제 금리가 역전됐을 때 많이 휘둘릴 만큼 경제가 빈약하지 않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해외, 미국 특히나 이제 미국 기준금리 인상과 신경은 써야 되겠지만은 꼭 그걸 동조화해서 갈 필요까지는 없어도 된다. 그러지 않아도 크게 문제는 안 생길 수 있다라는 이 연구 보고서가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역전이 되는 건 그렇게 썩 시장에는 좋은 영향은 미치진 않을 거예요. 그래도 생각보다 걱정은 크지 않을 거라는 식의 이제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들도 한번 검토해 볼 만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올린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도 올리는 걸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게 네. 반드시 필연적으로 이만큼 올렸으니까 우리가 그만큼 쫓아가서 올려야 되는 것만은 아니다. 네. 올리긴 올리겠죠. 네. 영향을 받겠죠. 하지만 1%포인트 올린다고 해서 우리도 그만큼
올려야 되는 건 올려야 아니다. 된다는 건 아니다. 그리고 뭐 시차를 두고 쫓아갈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우리가 튼튼하다, 우리 경제가 건실하다라는 것과 더불어 네. 미국이 그렇게 믿을 만한 건 아니다라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미국 외에 이제 다른 전 세계 네. 사람들의 전 세계 투자자들이 뭐 그렇게 생각할 같이 수 볼 수 그렇죠. 같이 있다라고 볼수 할 수 있고요. 있다는 거네요. 뭐 과거에 네. 역전된 상황에서도 그렇게 힘든 상황이 발생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또 자신감을 가질지 않나 싶어요. 다 이미 온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해서 금리가 역전되고 증시가 막 아, 그 바닥을 자꾸 뚫고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 이미 왔기 때문에 뭐 이런 상황이 유지되겠지만 이거보다 더 나빠지지는 않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사실 이제 분석의 영역이긴 한데 주가가 떨어지고 나면 왜 떨어지지라는 게 떨어지고 나서 이제 오후쯤 돼서 다음 날쯤 돼서 나옵니다. 네. 이것 때문에 떨어졌다. 금리가 올라서 뭐가 어떤 문제가 생겨서라는 건데 나중에 보면 그게 뭐 다 반영 안 떨어지는 경우에 다 반영이 돼서 그렇다. 이런 말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 경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심리니까 그렇죠.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다 무슨 마음으로 주식을 팔아치운 건지 네. 아니면 주식을 담는 건지 뭐 알 수 있을 때도 있고 모를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경제라고 하는 게 탄탄해지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심리 때문에 좌지우지한다 생각했는데 네. 이번엔 약간 이슈가 다른 게 공급망의 어떤 문제들이 그렇죠.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좀 두려우면서도 또 이제 행복 자산 관리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자,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기준금리가 1.75%포인트에서 2.25%로 올라갔잖아요. 네. 그러면 어쨌든 은행에서 금리 올리는 거 아니에요, 소장님? 은행에서 금리 올릴 가능성은 꽤 높습니다만. 몇 높습니다만, 퍼센트? 80% 이상이에요? 과거를 보면 그래요. 근데 이제 시차를 두고 발생하긴 하는데 다만 이제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게 올라가긴 올라갑니다만은 네. 너무 과하게 나오는 보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면 예전에 대출 30년 만기 네. 받았어요. 그러면 지금 올라갔어요. 그러면 영향이 크게 없어요. 고정금리로 받았으면 당연히 영향 없고요. 그건 그렇죠. 그렇겠지만. 변동금리로 받았으면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기준금리가 올라간 건 단기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네. 그럼 단기금융시장이라는 거는 뭐 MMF라든가 뭐 CD금리라든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금리들이 올라가게 되면 은행이 어떤 영향을 받냐 하면 그런 금리가 올라갔을 때 증권사라든가 다른 곳에 이 손님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예금금리나 이런 것들을 올려야 되잖아요. 네. 지금 그래서 뉴스 보다 보면 3%대, 5%대 뭐 이런 적금 나오더라고요. 나오자마자 완판된다 뭐 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사실 그런 영향이거든요. 근데 예금 금리가 그렇게 올라가면 이게 코픽스 금리를 자극해서 코픽스 금리도 올라갑니다. 네. 그러니까 코픽스 금리는 결국은 주택담보대출의 변동금리의 기준금리가 되다 네. 보니까 또 그쵸. 신용대출의 기준금리가 되다 보니까 이번 달에 예금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 다음 달 15일에 코픽스 금리가 올라가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변동금리 대출 금리도 올라가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대출을 잘 안 받는다. 대출 수요가 없으면 은행들은 안 올리겠죠. 가상금리를 좀 깎더라도. 그러니까 사실은 기준금리의 영향을 장기적으로 보면 한 1년 받겠지만. 정도 내다보면 올라갈 거예요. 네. 하지만 그 폭이 기준금리 올라간 만큼이라고 단언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요?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워낙 고금리 시대가 됐다 보니까 지금 신규 대출이 원래 없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네. 기존의 대출자들이나 쥐어짜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는 또 않아요. 그렇게 그건 되면 아니에요? 착한 사람들이네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이제 경쟁력을 잃을 수 있으니까 모두 다 은행들이 한같이 한 나라씩 모여주고 기존의 대출자들 한번 쥐어 짜볼까요? 이러면 모를까. 근데 그런 건 이제 은행은 규제를 굉장히 심하게 받는 업종이기 때문에 네. 당국에서 그렇게 가만히 놔둘지도 않고요. 네. 오히려 지금 보면 평상시보다 굉장히 심하게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너희들 그리고 네. 마진 줄여 이럴 정도로. 너무 심한데? 뭐 네. 이런 그런 신호를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네. 직접적으로 나서가지고 야 너희들 예대마진 너무 심해 그거 공시해라고 네. 한 적도 없었기 때문에 네. 은행들도 눈치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출 금리라는 건 시장의 수요 그리고 네. 뭐 기준금리 그리고 시장금리 이런 것들 다 두루두루 봐야 되는데 한 1년을 놓고 보자면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만 그 폭이 기준금리만큼 반드시 반영된다라고 볼 수도 없고 또 1년이 지나가게 되면 지금보다는 상황이 나아지면 이제 물가 잡으면 그 다음부터는 다음 스텝이 있잖아요. 경기 살려야죠. 그렇게 되면 금리 뭐 내년 이맘때쯤은 낮출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 종합부동산세라서 세금을 내야 되는 네.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현금이 필요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월세 세입자들은 지금 전세를 하자니 이제 전세 대출 금리도 올라가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럼 이자를 내는 것보다 그냥 월세 사는 게 낫겠다. 사실
그런 수요 때문에 월세가 조금 늘어나고 있기도 해요. 네. 전세보다. 네네. 이게 여러 가지를 분석해 봐야 되긴 하지만 네. 현재 신고되고 있는 전월세 신고 내역을 보면 한 51% 조금 넘는 게 월세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 중에 반 조금 넘게가 더 월세 거래가 많다라는 건데 네. 그러니까 요건 이제 해석이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어요. 실제로 전세가 줄어들고 월세가 늘어나고 있느냐, 네. 실제로 이렇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네.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전월세 신고제라는 게 시행이 된 게 얼마 안 됐잖아요. 과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됐던 게 월세입니다. 네. 근데 이제는 신고를 하는 게 의무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많아졌던 그렇죠. 거군요. 예전에는 100개 중에 30개 정도만 신고를 해가지고 70이 전세라고 생각이 됐었는데 아하. 뭐 그랬는데 뭐 실제로는 월세가 더 많았는데 네. 근데 이제는 의무라고 하니까 신고되는 물량이 늘어나서 통계에 잡히다 보니까 전체적인 비중에서 월세에 차지하는 게 늘어났을 수도 있고 그게 영향을 미치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장기적으로 통계를 내봐야 되는데 지금 시장에서 봤을 때는 뭐 전월세 전환율이나 뭐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이유들 때문에 집주인이 전세보다는 이거 사실 목돈 받아가지고 딱히 굴릴 데가 없잖아요. 맞아요. 예전 같았을 때는 갭 투자를 하거나 네. 그 목돈 받은 걸로 대출을 메꿨는데 네. 사실 이 집을 사신 그 다주택자분들은 이제 대출이 안 나왔기 때문에 대출 받아서 집 사신 분들은 아니거든요. 아, 그래서 목돈 받아가지고 이걸 어디 둘 데가 없는 둘 데가 거예요. 없어요. 그쵸. 예전 같은 뭐 대출이라도 갚지 금리 높으니까 근데 네. 갚을 대출이 없는 걸 네. 이래버리면 사실 월세가 낫지. 월세가 낫죠. 세금이라든지 건강보험료라든지 이런 부담을 좀 낼 게 많으니까. 줄이려면 월세로 받는 게 더 유익하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월세가 이렇게 막 품귀가 되다 보면은 그 월세 가격도 어느 정도 또 올라갈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제 월세보다는 좀 많은 돈을 주더라도 전세를. 전세를 찾는 사람들도 늘어날 수 있고, 그럼 또 다시 수요가 뭐 역전되면서 이렇게 균형을 맞출 수도 있는 거고요. 왔다 갔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시장을 봤을 때 월세가 좀 늘어나고 있지만 네. 이게 전세 소멸의 징후다. 네. 이렇게 뭐 극단적으로 볼 수만은 없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수. 네. 갑상새맘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좀 다른 갑자기 얘기죠. 전세 시장 얘기하다 네. 갑상새맘이요? 그게 요즘 굉장히 많이 이제 많아졌잖아요. 네, 많아졌는데 맞아요. 네, 그게 네. 뭐 체르노빌 이후로 그랬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그 의학이 발전하면서 진단 기술이 좋아져서 맞아요. 과거에는 못 잡던 걸 잡기 시작해서 그렇다는 얘기도 네. 있거든요. 건강보험에서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하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런 면에서 지금 아까 월세 비율이 네, 올라간다고 네, 네. 하는 것도 이렇게 신고를 의무화하게 되니까 올라간 걸 수도 있겠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생각이 났어요. 좋은 지적이에요. 암 발병률이나 치매 발병률도 그렇거든요. 예전에는 치매가 발생하기 전에 그 전에 수명이 다해서 돌아가신 분들이 많았어요. 평균 수명이 짧다 보니까. 근데 이제는 의학이 발전해서 평균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렇죠. 네. 오래오래 살아서 치매에 걸리셨네? 그쵸. 이런 분들이 늘어나서 치매 발병률이 늘어나고 암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통계를 봤을 때 지금 암이 늘어나고 있대. 환경이 안 좋아져서 그런가? 우리 먹거리가 뭐가 문제가 생겼나? 이게 아니라 다른 원인들 때문에 왜곡된 현상일 수도 있다. 네. 전월세 시장도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럼 겁니다. 요거를 잘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우리 소장님과 함께 매번 보다 보면 오늘도 다 못한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 우리가 조금씩 미래를 보는 안목들이 생겨나겠죠? 그렇죠. 네. 균형감 있게 뭐 시장을 바라볼 수 있을 겁니다. 그 제일 중요한 거는 집 없는 사람이 집을 어떻게 사느냐 네. 이건데 못 물어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에 이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승전 김현우인데요. 네, 맞습니다. 예.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맨 경제다 김현우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